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생각이 없었구나. 살 때부터 나중에 정 안 돼서 회사가 망가지고 여기 있는 땅만 팔아도 본전은 뺄 수 있다라는 생각. 여기가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가 홈플러스를 생각했을 때 약간 낡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낡았다라는 느낌이 괜한 느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있고 나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화두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사실 계속해서 산발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스토리고 뭐가 문제인지 좀 파악하기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풀 스토리가 나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네. 이재용 회계사님이 예. 더본코리아를 분석을 한 방송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백종원 대표가 장사는 잘하는데 이거를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투자는 안 하더라. 네. 이거는 상장사의 사업가가 아니라 장사꾼 같은 패턴의 경영을 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때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네. 읽어내는 그게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홈플러스의 경영성 패턴은 좀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은 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생각이 없었구나. MBK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회사를- 재무제표를 보면? 네, 회사를 팔려고 네. 하는 마음이 되게 강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네.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회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마트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해서 회사를 뭐 팔거나 그래가지고 조용진 회장이 돈만 가지고 간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그런 같아요. 거 잘 생각 안 네. 나죠. 일단 홈플러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측면에 대해서 MBK 쪽에서는 뭐 의무 휴업으로 인한 대형마트 규제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확대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예상하던 대로 한번 같이 보니까 대형마트와 인터넷 홈쇼핑의 점유율을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근데 2010년에 보면 5대5 정도 되던 이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그 비중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20밖에 안 남았고 네. 그 온라인 쇼핑이 80%로 훨씬 많은 네. 숫자를 기록하게 됐죠. 이 상황 보면은 대형마트가 많이 어려웠겠구나 네. 라는 거는 누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럼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봤더니 홈플러스의 매출액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출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홈플러스가 이제 뭐 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어요. 네. 라는 부분들은 인정할 만한데 그렇다면 얼마나 절실하게 경영을 했는가 네.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마트는 매출액이 늘어나던데?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아예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금 흐름이 좀 막히게 되고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빚을 내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여기서 돈이 막혀 갖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마트도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은 보시죠. 분명히 이마트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온라인이 너무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은 매장이 좀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한데 예. 당연하긴 한데 그래도 줄긴 줄었어도 벌긴 벌었다. 예. 그래도 영업이익이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마트는 어떤 부분에서 실적을 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대형마트들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오프라인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트레이더스. 창고형 매장이죠. 네. 창고형 할인 매장은 이거를 막 벌크로 갖다 놓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네. 거기 가보면은 뭐 코스트코가 됐든 트레이더스가 됐든 가보면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물건도 굉장히 많이 크게 팔고. 물어볼래도 물어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크긴 크지만 이게 뭔가 이게 싸긴 싸지만 네. 불편함은 있지만 이게 또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랑은 다른 패턴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 그 2024년 상황을 보면은
5.2%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보면은 할인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 네. 에브리데이 같은 슈퍼마켓은 마이너스 6.2%인데 이 트레이더스만은 5.2%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보더라도 트레이더스는 9.9%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문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8%, 할인점은 마이너스 1.18%.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힘들다는 거는 맞지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까라고 네. 했을 때 이런 창고형 매장을 만들게 됐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마트는 현재까지 그 창고형 할인 매장 트레이더스를 이제 런칭을 해서 23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트가 다 줄어든다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창고형 할인 매장 같은 경우는 23개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좀 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그 뭐 오프라인 나가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네. 그냥 가면은 좀 많이 사잖아요, 창고형 할인 그렇죠. 매장은.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좀 절감하면서 소비자들도 좀 주머니가 좀 가벼울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창고형 할인 매장이 좀 잘 됐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미국 소비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미국에 있는 모든 대형마트는 다 죽었게요? 월마트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그쵸. 있고 코스트코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그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이 다소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못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핑계가 밖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다 같이 그랬으면 그랬을 건데 왜 누군 잘해? 이마트는 보니까 거기서 뭔가 어떻게든 그 오프라인 마트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새로 했던 거죠. 네. 근데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MBK 입장에서는 뭐 팔 건데 뭐. 팔 건데 지금 굳이 캐펙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당장은 비용으로 잡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좀 더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몇 년 후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을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네가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펀드 만기고 네. 뭐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올해가 만기고 그러면 대충 뭐 올해나 이때쯤에 이제 팔 건데 굳이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물류에 대한 투자인데 온라인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온라인을 그러니까 아무리 밀렸어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물류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온라인 물류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자동화된 공장인데 그 네오라는 이제 그 자동화된 물류 센터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온라인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해보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반면에 홈플러스는 이런 물류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매장을 온라인의 물류센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새로 짓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 예. 근데 기존 점포에 다 창고도 있고, 거기 인원도 있고 예. 하니까 그럼 그걸 그냥 물류센터처럼 쓰자. 그렇죠. 아,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이제 그 가게를 뭐 영업 시간이 끝나서 문을 닫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직원들이 손으로 하나씩 그 물건들을 이제 물류를 하고 있는 포장을 네네.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온라인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한통운과 함께 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마트가 잘했었나라고 다크스타님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마트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네. 뭐 대형마트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효과가 좀 이제서 좀 나타나는다고 보이는 거는 네. 올해 들어서 이마트 주가는 꽤 많이 올랐어요. 거의 그렇죠. 30% 가까이 올랐는데 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누가 그러니까 같이 어려울 때 누가 이렇게 처지게 되면 네. 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마트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캐펙스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당장 뭐가 보이진 않는데 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쟁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홈플러스와 이마트의 캐펙스 투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홈플러스와 이마트의 캐펙스라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 설비 투자 부분을 홈플러스가 2016년만 하더라도 뭐 59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푸른색이 이마트고 홈플러스가 진한색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홈플러스를 생각했을 때 약간 낡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낡았다라는 느낌이 괜한 느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 실제로 투자가 없으니까 낡았겠죠. 그쵸. 투자가 있었으면 새로워졌겠죠, 계속. 그쵸. 네. 그러면서 계속 리모델링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때 이 기간에 홈플러스는 한 5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투자를 했었고 이마트는 2,200억에서 6,65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캐펙스는 어떻게 비교를 해봤냐면은 현금 흐름표에 나오는 네. 그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 네. 그러니까 돈을 써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얼마나 취득했는지를 더해가지고 이 캐펙스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딱 그려보니까 아, 이게 홈플러스는 그냥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네. 그냥 버티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마트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마트에 어떤 뭐 브랜드를 입점을 시켜 보기도 하고 네. 거기에 뭐 대형자 마트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온라인에 쿠팡이 밀릴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투자를 계속 해왔다. 그 결과가 지금은 홈플러스는 2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회생 신청을 하게 됐던 거고 이마트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홈플러스 로고송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홈플러스 가격이 착해. 근데 그때가 제가 생각을 떠올려 보면 한 2010년대 초반쯤이었었어요. 예, 예. 그때 그 노래 엄청 나오고 강호동 씨가 나와서 막 이렇게 춤추고 예, 예.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과 그 이후에 투자 안 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지금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가격이 착해 얘기하셨잖아요. 네. 홈플러스가 가격이 착합니다. 어.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는데 네. 매출 원가율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출 원가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이제 사서 누군가에게 팔잖아요. 네. 얼마에 사오냐입니다. 얼마에 사오냐라고 봤을 때 홈플러스의 매출 원가율이 이마트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좀 더 싸게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잘 떼오네. 그러니까 물건을 잘 네. 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마트가 더 많이 팔리는데 이마트가 더 싸게 팔지 않나? 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홈플러스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냐면은 네. 그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제품을 사기보다는 대형 거래처를 통해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싸지겠죠. 원가가 싸죠. 네. 그럼 대신 소비자들은 가보면은 그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마트에 비해서 홈플러스에 뭐 제품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이 매출 원가율 수치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을 그냥 대형에서 그냥 세게 껴와서 팔는 것과 네. 이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은 업체들과도 거래를 하면서 작은 업체들 거래하면은 규모의 경제로 싸게 후려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짓수를 많이 늘리는 그러니까 대형 마트가 갇혀 있어요. 가면은 뭐든지 다 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가짓수를 늘렸던 어쩌면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모습이 이 매출 원가율의 차이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딱 물건은 싼데 종류가 좀 적은 네.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각 회사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매출 원가율이 낮을 때 네. 더 낮으니까 마진은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지금 홈플러스의 매출 원가율이 지금도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봐도 이마트보다 훨씬 낮으니까 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다. 예, 돈을 네. 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임차료가 비쌉니다. 임차료. 홈플러스의 연도별 임차료가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되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 매장들이 점포 수가 좀 줄었잖아요. 네. 점포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차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게 홈플러스가 이렇게 매장들을 매각하고서 재임차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야 점포 팔아가지고 이거 뭐 배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네. 저 홈플러스는 거의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점포를 팔았냐? 처음에 이 홈플러스를 인수를 할 때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홈플러스를 인수를 하면서 2조 2천억 정도를 자기 돈으로 넣고 네. 나머지 5조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4조 3천억에다가 네. 7천억 정도가 상한전환 우선주인데 그러면은 한번 이거 제 손을 좀 띄워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있고 이게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홈플러스를 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출이 되게 많이 있죠. 네. 근데 이 두 회사를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빚이
홈플러스로 넘어오게 되죠. 네. 그러면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빚을 갚기 위해서 점포를 매각하고 점포를 매각했지만 거기서 또 경영을 해야 되니까 다시 임대에 들어가는 그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한 네. 거예요. 근데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할 때 저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 그러니까 이 건물을 파는데 이 건물 값을 많이 받으려면 네. 이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은 건물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월세가 비싸야 빌딩 가격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걸 팔면서 자기가 임대료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임대료를 높게 책정을 하게 되면 점포를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점포를 팔면서 임대료를 비싸게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뭐 부동산이 좀 안 좋고 마트가 좀 안 좋을 때는 아 진짜 뭐 좀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도 좀 안 좋은데 이거 좀 그 임대료 좀 깎아주세요. 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일즈 앤 리스펙을 할 때 건물을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네.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경영은 안 좋은데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판관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가 생각보다 그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입수했었던 그 회생계획서, 회생신청서거든요. 네. 회생신청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임대료에 따른 회사 부채 상환, 부의 재무 현금 흐름을 감당하기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네.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임대료가 건물주가 왜 그 임대료가 비싸냐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네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때 냈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거를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 비싸게 판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료가 높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홈플러스가 MBK가 그 회생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 여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 계약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법원 회생에 가게 되면 네.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면 네.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생에 가게 되면은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을 또 따로 하게 되는데 네. 이게 회생을 가서 이거 취소를 했으면은 그 건물을 산 사람은 뭐가 되냐는 거야. 그렇죠. 네. 그 건물을 산 사람은 아니 네가 임대료를 그만큼 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빌딩을 산 건데 네. 그걸 이것 때문에 니네가 망했다고 이 계약을 깬다고? 나한테 월세 안 준다고? 월세를 깎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야 그러면 네 그때 건물값 받았던 것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일반적인 임대 계약을 했다 깬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를 넘기면서 그 넘긴 가격의 가치가 이만큼 높아졌던 거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계약을 깨버리면은 야, 그럼 내가 준 돈은 내 사람은 어떻게 되는 내가 거야? 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 그 이현승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네. 28개를 팔고 그 중에 15개는 스스로 임차인으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계산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임차료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료를 따로 계산을 좀 했습니다. 임차료랑 리스료랑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건물에 들어가 갖고 임차료 내는 거하고 네. 얘는 이제 그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해가지고 리스를 한 거기 때문에 계정이 임차료 계정으로 안 나오고 리스료 계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두 개를 좀 더해서 임차료를 계산해 보니까 네. 아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뜯어보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임차료만 보고 임차료는 많이 안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리스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합쳐 보면 이게 크게 늘어나더라는 거네요. 예, 그리고 판관비에 이거는 좀 약간 회계적인 부분이긴 한데 판관비가 아까 굉장히 비중이 높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싸게 물건을 떼어왔지만 이익을 많이 못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이제 그 전에 임차료를 낼 때는 감가상각비로 안 들어가는데 네. 리스로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갖고 회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판관비 비중이 높아서 이익이 안 나는 이유가 네. 아 홈플러스가 이때 리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또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거를 좀 이거는 여기에 좀 제가 얘기하지만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MBK는 잘 못한 네. 무능한 홈플러스가 망했으니까 무능한 사모펀드일 것이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씁쓸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표현해 볼게요. 그럼 악독한 겁니까?
MBK 사모펀드, 1, 2, 3 할 때 사모펀드가 이제 홈플러스를 네.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펀드에, 사모펀드에 꼭 홈플러스 말고도 다른 자산들이 많이 있어서 3호. 네. 이거를 그 나중에 사서 팔아서 이익을 본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은 네. 현재 내부 수익률이 뭐 알려진 바로는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홈플러스가 실패를 해서 이게 안 됐다, 청산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홈플러스, MBK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수익을 낸 다른 능력 있는 펀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능력 있는 펀드로서 10% 넘게 이익을 냈기 때문에 네. 이 펀드를 조성했을 때 그 약정했던 네. 그 보수는 다 다릅니까? 성공 보수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모펀드가 항상 효율을 얘기하면서 좀 비효율적인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리고 수익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홈플러스의 경영 방식을 보면은 과연 홈플러스라는 회사를 잘 경영해서 네.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 것이 맞겠는가? 아니면 그 전에 살 때부터 이거는 부동산만 팔아도 네. 나중에 정 안 돼서 회사가 망가지고 여기 있는 땅만 팔아도 본전은 뺄 수 있다라는 생각. 네. 그것도 굉장히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유능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사모펀드 입장만 보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를 잘 경영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서 비싸게 파는 것도 전략이겠지만 네네. 이거를 딱 부동산 가격만 봐도 이거는 남는 장사다. 예컨대 우리가 요즘에 그 저평가 기업들 얘기하면서 이거 땅만 팔아도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땅만 팔아도 이 기업 가치 훨씬 넘는데라고 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악독한 마음을 먹고 그냥 그 기업을 산 다음에 땅만 팔고 회사 수익 실현해요. 망하게 하고. 네, 회사 망하게 하고 수익 실현해요. 그럼 그 투자자는 무능한 투자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쵸. 네. 근데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어떤 산업계의 그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여기에 직원들도 있고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경영을 한다라는 거는 꼭 그 주주의 어떤 투자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홈플러스가 우리나라 2위 업체인데 얘가 만약에 그냥 망가져 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가 홈플러스의 납품을 연간으로 거의 한 2천억 정도를 합니다. 네. 농협이 왜 2천억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농민들이 이 농협을 통해서 홈플러스에 납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농민들은 만약에 홈플러스가 문을 닫게 되면 납품처를 잃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은 그 정도 규모 2천억이나 되는 규모를 어디 가서 또 납품처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회가 기업도 일종의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 MBK 사모펀드가 과연 정말 이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해서 이 공급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좀 더 나은 네. 삶을 살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을 했을까? 네. 근데 숫자로 이렇게 뜯어봤을 때는 오히려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보다는 투자자로서의. 투자자로서 언젠가 팔 자산을 네. 어떻게 하면 좀 나중에 팔 때 좀 잘 팔 수 있을까를 네. 고민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번에 그 대표이사였던 김강일 부회장, MBK의 김강일 부회장이 작년에 홈플러스의 대표이사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과연 그 김강일 대표이사는 홈플러스가 좀 어려움에 처했으니 이 경영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까? 아니면 이 MBK 사모펀드의 펀드 뭐 청산 만기가 뭐 올해 뭐 내년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팔 준비, 네. 얘를 이제 잘 다 만들어 몸을 잘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을 위한 경영을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뭔가 좀 홈플러스가 좀 안타깝다.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과연 홈플러스의 임직원들은 이런 식의 경영을 그 안에서 느꼈을까? 네.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란 게 네.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마음이 좀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홈플러스 측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얘기 안 하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MBK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라든지 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네. 임직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임차료도 뭐 이렇게 아니 그 임차료가 매출에 비해서 너무 비싸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럼 그게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잘했어야 되는가라고 본다면은 아니 그러면은 뭐 대형마트 때문에 어려운 거는 뭐 이마트는 안 어려웠나?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뭐 최저임금은 홈플러스 최저임금만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에 그 뭐 김명주 MBK 회장이 이제 사제 출연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사모펀드의 대표가 네. 그 자기가 투자 자산에서의 생겨났던 부실 때문에 그러니까 사제를 출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배제하고 그렇다면은 얼마가 필요한가? 네. 라는 것들을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봤냐면은 비용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도 좀 줄여야 될 거고 네. 사람을 줄이려 그러면은 희망퇴직금 같은 거 좀 마련을 해야 될 거고 그 건물 그 홈플러스 점포 같은 거 그동안 그 리모델링 안 하고 네. 인테리어 좀 바꿔야 되는 거 그 제대로 투자 안 했던 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정상화를 시키려면은 그런 투자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그 뭐 창고형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대형 마트로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를 또 다 갚고 네. 그래서 돈 뭐 못 갚은 사람들 것도 갚고 그러려면은 거의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그게 1조 2천억에서 2조 정도 돈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예전에 은행들이 십시일반 네.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제 출연을 왜 하냐면은 이 부분들을 누군가 자금 지원을 할 때 이제 그러면은 대주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 네. 이 회사가 다시 뭐 예를 들어서 회생 절차를 거쳐가지고 채권자들도 좀 손해를 보고 뭐 임직원들도 좀 힘들게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홈플러스가 잘 돼요. 그럼 누가 제일 이익을 보죠? 대주주요. 대주주인 MBK가 제일 네. 이거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관행적으로 사제 출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홈플러스가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어쩌면 MBK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돈 그 규모가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가 된다라는 추산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병주 회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저기 자금 돌리던 거 네. 뭐 외상채권 뭐 이런 것들 돌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뭐 거기에 그 지급 보증을 한 1,000억 정도 하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어서 진짜 이 홈플러스가 과연 그동안에 그 누적된 투자가 안 돼 있었던 부실했던 경영의 네. 대가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려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할 건데 네. 과연 그 자금을 누가 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지금도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인력 구조조정 조금 안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네. 우리가 인수한 이후에 한 번도 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혹독한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그냥 그 SSM은 그냥 동네 슈퍼마켓들 체인으로 그냥 팔고 네. 여기 홈플러스는 진짜 뭐 매출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근데 점포도 팔 수도 없습니다. 그 점포들은 다 메리츠 금융이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이제 거의 갚는 족족 이거를 또 상환을 네. 그러니까 파는 족족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그 정도 돈을 넣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돈을 넣어가지고 살린다고 하면은 네. 솔직히 금융 채권자들도 좀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메리츠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우리가 점포를 우리가 왜 팔아요? 점포 팔면은 당신네 경영을 못 해가지고 돈 못 갚을 건데 네. 물론 뭐 우리가 팔아서 상환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뭐 당신네 망하라고 이 건물을 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제가 빚쟁이들한테 가서 내가 만약에 망했을 때 저 진짜 망하면 한 푼도 못 갚아요.
저 지금 살려주시면 저 그 돈 다 갚을고 이자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성은 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 홈플러스를 진짜 다시 살릴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회사 다시 살아나게 되면 내가 빌린 돈 다 갚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려 그러면은 그 정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 뭐 거기 뭐 그 업체들한테도 못 돌려준 돈 있으면은 아 제가 지금은 힘들어서 막 그런데 이렇게 조정하고 내가 이 정도 돈 투자해가지고 회사 정상화 시켜서 반드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뭔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네네. 그 분들도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뭐 임직원들도 뭐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좀 힘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뭐 어쩔 수 없지만 인력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 그래도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부분은 자기의 어떤 고통을 함께하는 네. 그런 태도들도 필요할 거고 그거는 지금 와서 그 고통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수한 이후에 투자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과업을 네. 한 번에 떠안게 되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 금융자본이 산업에 침투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미국의 시장을 보면서 그나마 좀 신뢰도가 높고 금융시장이 발달했다고 인식하는 데에는 저는 일견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기업들 가운데 뭐 개인의 대주주가 있는 경우는 막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대주주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결국 대주주가 책임을 어떻게 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어떤 과제가 될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홈플러스를 MBK가 인수를 하면서 금융자본이 어떤 산업자본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번 케이스가 만약에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도 금융자본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금융자본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지게 되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게 금융자본이 하니까 진짜 경영을 큰일 나더라. 잘해서 지속 가능하게 회사를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주인이 없다라고 하지만 네. 여기에 주주들이 뭐 장기 주주도 있고 단기 주주도 있고 막 그랬을 때 네. 그러면 모든 주주를 위해서 경영을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사회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100% 회사이기는 하지만 그 회사가 100% 자기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영향력 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밥 벌어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좀 이랬던 경영을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신청 이후에 사실 여러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재무제표를 쫙 통틀어서 한번 보니까 의도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겠다. 그냥 농담 삼아 의도가 무엇인지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숫자를 뜯어보니 홈플러스가 왜 망했는지 알겠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